사상 최악의 빌런, 악마, 미치광이, 학살자, 악랄한 범죄자 등으로 표현하는 아돌프 히틀러. 독일 정부는 룩셈부르크 협약을 계기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유대인에게 배상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액수만 하나로 약 11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가 점점 세상을 떠나고 홀로코스트 기억도 희미해지면서 미래 세대도 나치 독일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든 장본인, 희대의 빌런 아돌프 히틀러. 오늘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889년 4월 20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경계를 이루는 인강변의 오스트리아 쪽 브라우나우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6남매 중 4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디로 불렸으며 볼프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알로이스 히틀러는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권위주의적이고 흉폭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클라라 펠츠는 그의 외조카이자 호처였으며 건강이 약했습니다. 히틀러의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1895년 오스트리아 린츠 근교 피슐람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진학 문제로 아버지와의 마찰로 고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했고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근거 없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어머니 클라라와 결혼하기 전에는 이미 부친 알로이스 히틀러에게 장남 알로이스 2세와 딸 앙겔라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클라라가 아돌프를 낳기 전에도 클라라의 아들 2명과 딸 1명이 모두 일찍이 사망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이미 자신의 친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아돌프마저 일찍이 죽을까 두려웠으며 그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아돌프가 7세가 되던 해에는 형 알로이스 2세가 아버지와의 마찰로 인해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13세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구두닦기로 시작해 세관 공무원 과장직까지 오른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는 아돌프 역시 자신과 같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그러한 아버지의 희망과는 달리 열렬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당시 웅장한 건물을 스케치하는 데 매료되어 있었으며 인문계 학교로 진학해 미대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에게 관대했던 어머니 클라라와는 달리 매우 엄했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린츠의 실업계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짓밟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으로 학업에 매우 불성실해졌습니다. 이때 히틀러의 실업계 학교 시절 같은 반그부 중 하나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었습니다. 끝내 화가의 꿈을 접지 못한 그가 하는 일은 그저 린츠의 건물을 스케치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화가가 되지 못한 이유 중 제대로 된 교육의 부재도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히틀러 스스로도 화가가 되기 위해 그만한 열정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에 입각한 레오폴드 페슈라는 역사 선생님의 수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수료하고 있으며 비교적 주의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가 마치 역사에 관해서만큼은 조예가 깊은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가 종종 있으나 나의 투쟁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선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견해가 통설이며 실제로 역사 시험에서도 낙제를 면치 못할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의 독일 민족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풀려진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03년 1월에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시 14세였던 아돌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 내내 펑펑 울 정도로 누구보다도 가장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었으며 성적은 바닥을 밑돌았습니다. 자취나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으며 주말에는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돌아왔습니다. 후에 그는 린츠의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스테이르라는 곳에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16세 되던 해 병으로 1년간 학교를 쉬게 된 것을 계기로 그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1903년부터 고아연금자로서 살다가 1905년부터는 어머니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1907년 9월부터는 비엔나에서 살았는데 1910년에 히틀러는 징병 신체 검사를 받고 오스트리아 군대에 들어가야 했으나
히틀러는 징병 신체 검사를 기피하고 오스트리아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고 1911년에도 징병 신체 검사를 거부하고 오스트리아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913년 5월에는 독일 뮌헨으로 갔습니다. 1907년 비엔나로 여행을 떠나 비엔나 예술대의 일반 미술학교에서 112명의 후보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준비해 간 미술화 모집으로 79명의 응모자와 함께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8명만이 최종 시험을 합격하게 되고 히틀러는 여기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엔나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10월 24일에 가족 중 한 유대인 의사 에드워드 블로우는 어머니가 불치의 유방암에 걸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히틀러는 린츠로 다시 가게 되고 어머니는 결국 1907년 12월 21일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망 후에 점점 더 친척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고아연금으로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린 그림과 우표 판매로 더 나아지는 그의 수입은 심지어 교사의 초봉보다 많았습니다. 1908년 가을 예술학교의 두 번째 응모에서 견습기간이 없이 정식으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과 실습을 하는데 거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점점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병역 징집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1909년 7월에 친구인 아우구스트 쿠비책과 헤어진 후 숙소를 여러 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얻은 방은 시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겨우 3주 동안만 방을 얻게 되는데 그 후에 3개월 동안은 그의 거취가 불분명합니다. 여러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그가 그때 거주자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노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1910년 초에 멜데만가에 있는 남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히틀러는 그가 19세 되던 해인 1907년 10월 미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떠나 그곳에서 고아들을 위한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두 번의 지원 모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히틀러의 건축적 재능을 인식하여 건축가가 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고 건물 스케치와 도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가 되려면 높은 학력이 필요했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21살 때 받았던 보조금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일정 금액의 상속받은 돈이 있었지만 이 또한 곧 바닥이 나게 되었고 이후 그는 엽서 그림을 상인에게 팔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그는 복지시설에서 살며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오페라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활발한 반유대주의자가 된 것은 비엔나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그가 자랐던 오스트리아의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비엔나에는 큰 유대인 사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멸시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정치 평론가들의 영향을 받아 후에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를 배웠으며 유대인들을 독일의 경제적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아리아인의 적으로 보게 되었고 이는 후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년기에 그는 종종 언론사에 칼럼을 투고하기도 했는데 이때 자신의 어릴 적 별명이었던 볼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볼프라는 이름으로 글을 투고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비엔나 콩쿨 대신 린츠 실업학교로 진학하면서 화가로서의 그의 생활이 단절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자화상과 성모 마리아와 유년 시절의 예수, 바다의 야상곡 등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 한 점은 하나로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경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성보다는 독재자가 그린 그림이라는 특징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그린 그림들을 나치의 잔재로 인식하여 이를 경매에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을 모두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29일 아돌프 히틀러의 작품인 바다의 야상곡이 슬로바키아에서 온라인 경매에 올라갔는데 4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경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1913년에 히틀러는 바이에른주의 뮌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시간 뒤에 오스트리아로부터
체포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히틀러를 찾았습니다. 이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군 징집을 거부하고 독일로 도망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허약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면제를 받았지만 실제 이유는 오스트리아군에서 군복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오스트리아가 조국이 아니었고 진정한 조국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징집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1914년 7월 말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즉시 바이에른 16보병연대에 자원하여 입대했습니다. 독일의 군생활은 기회도 많았고 가난한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는 윤택했을 것이며 이제 진정한 마음의 조국인 독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히틀러의 사진작가로 일하는 하이니 호프만은 뮌헨 오데온 광장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장교 앞에서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기쁨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당시 히틀러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통신병으로 활약하였으며 제1차 이프루 전투에 참전하고 솜 전투에서는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아라스 전투에도 참전합니다. 1918년 에는 머스타드 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인 실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 생활 중 만화를 그려 군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 지휘관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공을 인정받았고 1914년 철십자 2급 훈장을 받았으며 1918년 상관이었던 휴고 구트만 중위의 추천으로 철십자 1급 훈장이 히틀러에게 수여됩니다. 후에는 흑상장까지 받을 정도로 전투에서 공을 많이 쌓는 병사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스스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경험은 모든 경험 중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 표현하며 독일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군생활은 적성에 알맞는 직업이었습니다. 부하의 상관으로서나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모든 군인들은 금욕을 괴로워하지만 히틀러는 원래 금욕주의자이므로 히틀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생활이었고 주변 동료들은 그런 히틀러를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군인으로서 존경스러운 인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군에서 키우던 애견 블론디가 있었는데 왜 강아지에게만 관심을 주냐는 질문에 자기에게만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고통과 동료의 죽음에 무감각하고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이며 그 때문에 히틀러는 참혹한 전쟁을 즐겼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했지만 군생활에 집착한 히틀러는 독일 육군에 남기로 합니다. 그는 국방군 정보요원으로 복무하며 뮌헨의 제4군 사령부로 복귀하여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9월 전후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민족주의 운동 중 하나를 조사하라는 군 정보작전 참모부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919년 9월에 나치당의 전신인 독일 노동당에 가입하여 당원증 제55번을 받았고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일 노동당 대표 안톤 드렉슬러는 골수 민족주의, 반공상주의,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본인과 같은 사상이라 주장하며 후에 독일 노동당 대표 안톤 드렉슬러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은 히틀러는 변절하였고 훗날 나치 독일의 심볼이 되는 노동자 당의 깃발도 디자인하며 나치당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히틀러는 곧 당내에서 뛰어난 연설가로 인정받아 1919년 지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전역 후 1920년 초에는 독일 노동자당의 선전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20년 2월 24일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에서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히틀러는 동지들이 추구하는 운동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더 잘 알려진 나치스입니다. 또한 히틀러는 민주공화제 타도,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당령을 발표하고 폭발적인 언사와 연설 실력으로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는 나치당의 대표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의 로마 진군의 영향을 받은 히틀러는 1923년 11월에 뮌헨에서 봉기를 시도했습니다.
맥주얼 반란이라고도 하는 위는 폭동을 일으키지만 바이에른 주의 군부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히틀러는 란츠베르크 감옥에 반역 혐의로 투옥되었는데 옥중에서 출판한 나의 투쟁을 통해 동유럽을 정복하고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을 동방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인 운동으로 민주공화제를 내부로부터 전복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록 수감 생활은 6개월로 끝났지만 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바이에른 정부는 히틀러가 가석방되기 전에 히틀러를 오스트리아로 추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군에 가담한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무효화하였고 히틀러 스스로도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1925년 이후 무국적 상태가 되었고 그 기간은 7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히틀러는 법적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없었으며 언제라도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흩어진 당원들을 다시 모으고 재건에 나섰지만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치당은 국방력 갱신, 주권 회복, 공산주의 박멸, 베르사유 조약 파기, 외국인과 유대인의 영향력 제거, 도덕적 타락의 회복, 경제적 번영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약을 걸며 총선에 실험적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2.6%의 아주 저조한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독일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좌파와 우파, 정당 모두 극단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당들이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기업들의 파산과 실직자 수가 급증하는 등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치의 선동이 독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당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나치당은 18.3%의 득표율로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내부 교육참사관직에 임명되고 그렇게 히틀러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립 내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나치스의 단독 집권을 요구했습니다. 히틀러는 1932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여 1340만 표, 36.8%를 획득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또한 7월 총선거에서는 37.3%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인 당세를 보였고 독일의 제1정당으로 나치당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립 내각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총선거에서는 33.1%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세가 약화되었지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자본가와 농업계를 비롯한 지배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1월 30일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좌파 세력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파 인사 등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그는 기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강조하며 인기를 모았고 1933년 7월 일당 독재 체제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1934년 8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지위를 führer 겸 국가수상이라 부르며 대통령과 수상직을 함께 수행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자신을 독일 국민의 총통이라고 선언합니다. 정권 위임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하고 나치당의 지배 아래 제3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3인당은 불법화되었습니다. 나치당은 다양한 단체와 조직을 자사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도 권력 재편을 시도했고 1934년 6월 30일에는 장검의 밤 사건을 일으켜 나치 돌격대 지휘관 에른스트 렘을 제거했습니다. 그 후 바르톨로메오의 밤 사건으로 전임 총리 슐라이어 장군을 제거하며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독일 국방부는 나치당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히틀러는 이를 통해 독일을 독재자의 명분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공화제 시대에 비춰진 국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외교, 경제, 군사 부문에서 협력을 이끌어내어 외교적 성공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군비를 확장하여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어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큰 키와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는 히틀러가 말하는 진정한 독일인의 상징입니다.
그는 진정한 독일인이야말로 동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종은 열등한 유전자이며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인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독일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그 이후 독일의 재건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 민족주의가 탄생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은 떠돌이에 용화되지 않는 민족으로 독일인들에겐 눈엣 가시였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했고 독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성장하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유대인들은 독일인의 반감을 사며 나치의 집권 전부터 반유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독일 내에 유대인들이 더욱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독일 인구에서 유대인은 3%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 직종과 금융권은 유대인들이 장악하며 독일에서 유대인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아야 했고 심각한 물가 상승과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5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이에 히틀러와 나치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희생양을 유대인으로 정하게 되고 반유대주의를 공략하게 됩니다. 반유대인 사상은 중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히틀러는 이미 독일에 퍼져있던 반유대주의를 이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이용합니다. 인종주의에 빠져있던 히틀러는 독일인이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가는 동안 비겁한 유대인들은 의무를 회피하고 편안한 사무직 업무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고등인종인 게르만 민족, 즉 독일인과 하등인종인 유대인은 절대 피가 섞여서는 안 되며 유대인들이 독일인의 혈통을 타락시키고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대인은 독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계층은 히틀러와 나치의 선동에 넘어갔고 히틀러는 본격적인 유대인의 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대인을 산발적으로 폭행하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사업체의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속한 조직, 직업, 공공생활 등에서 유대인을 제외시키는 공식 법안을 만들었고 유대인 공무원들은 공무직을 박탈했습니다. 또 히틀러는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켜 유대인들의 모두 시민권을 박탈하여 유대인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빼앗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독일인의 혈통을 위해 국내외 모두에서 유대인과의 결혼은 물론이고 애정행각 또는 연인관계의 신체 접촉까지 모두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유대인인 변호사, 판검사 1,500여 명 모두 자격 박탈시키고 유대인 의사는 절반 이상을 박탈시키며 유대인이 소유한 기업은 배척하여 파산시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모든 여권을 무효화시키며 유대인을 상징하는 도장을 찍어야 다시 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유대인을 바로 알아보기 위해 이름을 알기 쉽게 개명시키고 유대인 배지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병되면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도 모두 적용되었으며 1만 7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되었고 이 유대인들 대부분의 재산의 일부는 나치가 몰수합니다. 이들 중 그린슈판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17세 아들인 허셜 그린슈판이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 부모와 유대인 학대에 분노한 허셜 그린슈판은 파리 주재 독일 3등 서기관을 암살합니다. 히틀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 사건을 세계 유대주의의 음모로 몰아가며 선동합니다. 나치는 선정과 선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가 제국선전부입니다. 나치의 나팔수이자 제국선전부의 장관이었던 괴벨스, 선동의 대가였던 괴벨스를 앞세워 신문, 라디오를 통해 대중들에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당위성을 선동합니다. 괴벨스는 나치와 히틀러에게 충성심이 아주 강했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제국선전부는 특히 영화로도 선동과 선전을 했는데 극장을 통폐합하고 영화 제작을 일일이 감독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는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괴벨스는 이렇게 히틀러의 신격화와 유대인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1938년 11월 9일 나치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이 앞장서고 평범한 독일 시민들까지 합세해 무기를 들고 유대인 대학살을 진행합니다.
이날 약 200개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의 묘지를 파괴하고 유대인의 거주지와 상점을 약탈하고 불태웠으며 최소 유대인 91명이 살해와 2만 5천여 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둡니다. 건물이 불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참혹한 이날을 나치는 제국 수정의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주요 기관은 나치의 친위대였으며 히틀러를 호위하는 당내 조직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집권하게 되고 이후 나치의 친위대는 전면적으로 유대인 학살에 나섰고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헤르만 빌헬름 괴링과 하인리히 루이트폴트 힘러가 있었습니다. 괴링은 독일 군대에서 최고위 계급으로 제국원수이자 공군 총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괴링은 나치 공군 창설에 집중하기 위해 친위대의 권한을 힘러에게 위임했고 힘러는 유대인 학살의 최고 직급 실무 책임자였으며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힘러는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힘러는 유대인 학살의 시작으로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고 그곳으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반체제 인사, 이민자, 동성애자, 종교인 등을 수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4만 명이 강제노역과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어진 수용소들 중에서도 학살이 주목적이었던 절멸 수용소가 있었고 유대인 학살의 상징으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전면 폐기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독일 제국군을 무제한으로 무장시키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실행하며 히틀러와 나치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폴란드 첫 침공 후 나치 친위대는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을 격리하는 지역인 게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게토 중 바르샤바 게토가 가장 규모가 컸는데 유대인이 가장 많이 수용시켰을 때에는 5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철조망으로 봉쇄되어 유대인들은 게토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고 이곳으로 공급되는 식량까지 제한하여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되어 죽어갔습니다. 학살과 폭력, 수용소 수감, 게토 강제 이주 등 유대인을 향한 나치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었고 나치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으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친위대 내부에서 기동학살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부대의 지휘자는 역시 힘러였습니다. 초기에는 숲속에서 유대인을 총살했지만 이후 유대인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한 후 효율적으로 학살을 진행했으며 또 다른 새로운 학살 방법을 구상했고 대형 트럭 짐칸에 유대인들을 가둔 후 차량에 배기가스를 짐칸으로 주입하여 학살합니다. 그렇게 시신들은 모두 한 번에 매장하여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절멸수용소에서 대량 가스실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가스를 이용한 대량 학살을 진행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서 모포나 의상, 카펫 등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여 금리는 따로 모았고 타고 남은 재는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것은 시체 처리의 모든 일들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지시하여 진행했고 이들은 존더 코만도라고 불렸으며 이들도 3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교체되며 처형됐습니다. 밖으로 일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치는 정당을 만들 때부터 행동대원과 전위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돌격대와 친위대 그리고 유겐트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에 이용할 강력한 전위대를 육성하기 위해 히틀러 유겐트라는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했고 유겐트는 히틀러의 가장 충직한 부대였습니다. 순수 독일인을 선별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색, 몸의 비율 등 엄격한 인종 선발 기준으로 뽑았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나치의 이념을 주입식 교육하여 투사와 군인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1933년 유겐트의 인원은 230만 명에 이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유겐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치를 상징하는 모든 것, 특히 군용품을 멋지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현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피와 명예의 단검이라는 군용 단검으로
오로지 이 단검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정도이며 갈색군 제복을 멋지게 선전하며 누구라도 히틀러의 명예로운 전사가 될 수 있다는 선전으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들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뚫고 가입하는 즉시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해진다며 출세의 기회를 꿈꾸게 하고 미성년은 없고 모두가 성인이 된다라는 선전으로 유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비가입자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가입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비가입자들에겐 지속적인 세뇌와 조롱을 하게 만들고 학교에서는 졸업을 거부시키기도 했으며 취업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1936년 12월 2일 일부로 유겐트의 자발적 가입 원칙을 폐지하고 가입을 의무화로 전환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유겐트의 회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서고 단숨에 국가 조직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1940년에는 회원 수가 무려 8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지쳐서 탈퇴하는 사람은 취업이나 입시에 불이익이 생겨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히틀러의 실물을 보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으며 히틀러의 연설은 이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유겐트의 유지와 순수한 독일인의 혈통을 위해 히틀러와 나치는 순수 독일인 혈통의 아이를 낳을 여성을 모집합니다. 인간 교배 실험장 레벤스볼은 프로젝트 또는 일명 생명의 샘 프로젝트입니다. 순수한 독일인을 생산하여 나치 독일의 엘리트로 육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히틀러의 민족주의 사상에 세뇌된 나치 여성 장교들과 갈 곳 없는 고아와 미혼모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들을 독일인 장교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했지만 그런데도 출생률 증가가 저조하자 히틀러는 독일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긴 노르웨이 여성들을 납치하였고 강제로 아이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레벤스보른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나치 사상을 주입시켜 독일인 우월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도 이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9년간 이어졌고 그동안 태어난 아기는 약 7,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 시도에도 인구 증가에 만족하지 못한 히틀러는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어린이를 찾아 납치까지 자행합니다. 그리고 레벤스보른으로 이송하였고 이중 6세 이하의 아이들은 가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납치 후 순수혈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집단수용소로 이송되어 잔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납치한 아이들에게 독일어 외에는 모두 금지시켰으며 나치에 충성하는 가족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까지 120만 명의 유겐트가 사격훈련을 받았을 정도로 훈련과 스포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학캠프라는 공동체 의식 교육을 진행했고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치장했지만 실상은 나치 체제의 조직을 미리 경험하도록 설계된 교육이었습니다. 정신개조 교육은 더욱 심각했는데 유겐트의 입단 선서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유겐트의 총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에게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가치관이 형성될 나이의 군대와 똑같은 조직 생활 속에서 엄격한 규칙과 절대적인 복종에 익숙해지도록 세뇌시키고 독일인의 우월성과 유대인에 대한 비방을 주입하며 스스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에 선전 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스탈린이 히틀러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나눠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의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지만 소련의 도움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은 기자들에게 안전뱅이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이때 유겐트는 국경 밖 독일계 민족에게 독일의 문화를 가르치도록 지시했고 후방에서 지원 및 보급을 담당시켰으며 전쟁의 막바지에 고학년부터 차례대로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은 체구를 이용해 적군에 몰래 잠입하거나 숨어있다가 급습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유겐트는 나이는 어렸지만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노예로 사느니 죽음을 택한다는 일념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숙했고 어렸습니다.
지뢰나 수류탄에 희생되는 수가 많았고 본진의 시간을 벌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바지로 희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히틀러가 자살한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고서도 지도자가 없는 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싸웠다고 하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치 독일의 모든 만행을 끝내 부정하며 믿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상대로 잔인한 생체 실험도 자행했습니다. 생체 실험의 중심에는 친위대 소속으로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내과 의사 요제프 맹겔레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습니다. 우생학이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당시 히틀러와 나치는 우생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맹겔레는 사람은 열등과 우등의 인종으로 구별된다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맹겔레는 우생학의 일환으로 독일 혈통의 쌍둥이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 쌍둥이들에게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맹겔레의 손짓 하나에 유대인들은 생사가 오고 갔으며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아야 사람이 죽는지에 대한 실험과 쌍둥이의 혈관과 장기를 이어 붙여 샴쌍둥이를 만드는 시도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맹겔레의 실험으로 희생된 유대인 쌍둥이만 1500명에 이른다고 하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에게 안락사 프로그램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실험들은 수많은 의사들도 함께 진행했고 특히 학살당할 유대인을 직접 선별하는 데 가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의 의사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 대학살과 생체 실험은 독일의 각 전문가들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히틀러는 최측근인 괴벨스와 괴링, 힘러 그리고 맹겔레, 이 4명을 주축으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약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잔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독일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항복시키고 프랑스를 또한 항복시킴으로써 서부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하여 항복시켰습니다. 영국에 대한 공습은 배틀 오브 브리튼으로 실패하였으며 독일은 이후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부 유럽에서의 승리에 비해 소련에서는 매서운 겨울에 맞닥뜨려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후 소련과 연합군의 총공세로 독일의 패망이 닥쳐오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거의 동시에 발발한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인해 독일군은 본토로 후퇴하고 결국 베를린이 점령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의 독일군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의 실패, 히틀러의 정신적 문제 등이 전세의 혼란을 초래했고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군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패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절망한 히틀러는 베를린의 지하벙커에서 당시 히틀러의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밝고 귀여운 여인이었으며 23살 연상의 히틀러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간의 비밀로 하는 만남이었지만 히틀러도 에바를 사랑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히틀러는 인기가 많았고 만나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에바는 질투심과 외로움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살아 돌아온 에바에게 히틀러는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었고 1932년 말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만 이때도 공개적인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직업은 사진작가였으며 나치당의 사진작가라는 명분으로 히틀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더욱 바빠지며 여인들에게 인기가 치솟았고 다시 한번 질투심과 외로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히틀러 본인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여성의 표를 잃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남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원했습니다. 에바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면제 스무알을 삼키며 또다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히틀러는 에바에게 본인 거처 주변으로 아파트를 제공하였지만 이마저도 자주 방문하지 않았고 야심한 시간에 어쩌다 한번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철통보안으로 비밀경찰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는 이후 베르그호프에 있는 별장에서 함께 지내됩니다.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으며 히틀러와 함께하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외부 손님이 방문할 때는 비밀 연애를 위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에바는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으며 더욱 히틀러에게 순종적인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독일의 패망이 드리워진 1945년 4월 초 에바는 히틀러와 만나기 위해 베를린으로 향했고 히틀러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 피신 제안을 거절합니다. 히틀러와 에바는 베를린의 폐허로 변한 총리 공관의 지하 벙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후 둘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나란히 불태워져 뼈조각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독일은 서방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히틀러의 유서에는 독일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가 1936년 미 전쟁을 원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전쟁은 전적으로 유대민족과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제적 정치가가 원했고 또 도발된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패배했다고 해서 수백만의 아리아인들, 독일인을 죽인다면 인도적 수단을 넘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끝끝내 전쟁의 원인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온 세상에 드러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1945년 연합국 중미국, 영국, 소련은 종전 후 나치 독일 전범들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했고 그해 11월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반평화적 범죄를 공모한 죄, 침략전쟁을 계획 및 실행한 죄, 전쟁법 위반과 반인도적 범죄를 죄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하지만 나치 전범들은 하나같이 외면했고 변명하기 바빴으며 이미 죽고 없는 히틀러와 힘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죄의식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약 10개월간 진행된 재판은 괴링을 포함한 12명은 사형, 종신형 3명, 20년형 2명, 15년형 1명, 10년형 1명, 미결수 2명, 무혐의 석방 3명이라는 결과로 끝이 났고 사형은 교수형으로 치러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괴링은 교수형은 치욕적이라며 사형 전날 청산가리 캡슐을 삼켜 스스로 자살합니다. 1946년 10월 교수형은 집행되었고 니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은 종결됩니다. 히틀러의 집권 시기는 겨우 12년 뿐입니다. 그 12년간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그것에 잠시라도 동조했던 대중들, 이것은 영원히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으며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히틀러를 비난하며 악마나 미치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든 과정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독재와 선동은 깨어있는 지식과 자유로운 지성만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